6번역은 판교 테크노폴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Pangyo Techno Valley Station. 네, 이번 제 끝내주는 경제 이제 일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들어보세요. 일본에서 중요안보정보법이라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네이버 라인 사태 이후에 우리가 일본이 보호주의로 돌아서 한국 기업 쫓아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비슷한 뉘앙스의 법을 법제화해서 얼마 전에 통과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분석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김회연 비인크립토 한국-일본 리더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법이 무슨 법인가요? 중요안보정보법? 정식 명칭은 중요 경제안보 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하자면은 중요 경제안보 정보보호법. 그러면은 중요한 경제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보호하는 법이라는 이야기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일본에서도 너무 이 명칭이 길기 때문에 네. 주로 지금 영어로 줄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ecurity Clearance 법이라고 그냥 영어를 쓰고 있는데요. 줄여서 약자만 따서 SC 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클리어런스라는 게 결국은 요 앞에 지금 검사들이 대통령실에 갔을 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냐 없느냐의 문제가 잠깐 거론이 됐는데 검사들이 대통령실의 보안 단계를 클리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못하는 거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 보안 시설이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 그걸 클리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통과하는 그렇죠. 거죠. 시큐리티가 클리어런스가 됐냐 안 됐냐의 문제인데 이 법이 일본에서 이번에 통과된 법이 아마 이제 이런 내용이라고 다들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9일에 중의원을 통과했고 5월 10일 얼마 안 됐죠. 5월 10일에 참의원을 통과하면서 중의원이 하원, 참의원이 상원 네, 쪽이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양쪽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양쪽을 다 통과하면서 이제 입법이 됐고요. 일장에 이제 새로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이제 법문안을 새로 지금 막 공부하는 분위기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일본의 이제 여러 로펌에서 이 법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런 보고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장 총칙의 1조를 보면 일장 1조에 보면은 이 법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어로 보면은 길이가 358글자인데 네. 그러면은 우리랑 사실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일본어랑 그렇죠. 우리랑 비슷하니까. 기네. 한국어로 번역을 해봤더니 한 450자 정도 되더라고요. 네. 딱 두 문장인데. 네. 엄청 두 문장이 엄청 긴 거죠. 보면 이제 크게 세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의식입니다. 국제 정세가 복잡해지고 사회 경제 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이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 국가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일본이겠죠. 일본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중요 경제 기반에 관한 정보로서 특히 비밀로 할 필요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중요 경제 안보라는 걸 지정하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세세하게 규정하는 게 이 법의 목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약을 드리면 경제 안보라는 게 중요해지고 있으니까 중요한 경제 안보 정보라는 걸 규정을 하고 정의를 하고 이걸 어떻게 다룰지 어떻게 누가 다루면 좋을지 이런 걸 갖다가 규정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느낌이 국가보안법 같은 느낌인데 처음부터 조금 이 안보에 관련돼서 위해가 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규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2년 5월에 일본에서는 이 경제안보와 관련된 경제안보는 나중에 이제 계속 지금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경제안보에 대해서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이라는 걸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제정이 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지침, 시행령 이런 게 나오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술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기밀 보호 제도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따로 만든 그런 형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밀 보호 제도다. 네. 근데 구체적으로는 뭔가 처벌 조항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면 취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처벌도 있고 이게 이제 일본에는 기본적으로 기밀을 다루는 외교나 안보상의 기밀을 다루는 법은 또 있습니다. 특정 비밀 보호법이라는 2013년에 만들어진 법이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로 치면은
군사기밀보호법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국가보안법을 연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밀이 새나가는 걸 막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외교, 안보, 방위, 테러 대책 이 4개 분야를 특정을 해가지고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유출하거나 부정 취득하는 거를 막는 그런 법률이고 이게 이름이 특정비밀보호법입니다. 이번에 제정된 이 SC법, 중요 경제안보 정보보호법은 이거보다 하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위라고 속했다기보다는 이거보다 약간 좀 강도가 낮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특정비밀보호법이 다루는 거고 이거는 어느 정도 기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제안보정보 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안보, 외교, 방위, 테러 대책은 특정비밀보호법으로 하고 그것보다 조금 넓은 바운더리에서 대충 이제 그 2조를 보면은 이제 정의가 나오더라고요. 사이버 위험 및 대책 정보, 심사하는 거에 대한 검토 분석 정보, 그다음에 공급망 취약성이나 산업 기술 전략에 대한 정보, 그리고 국제 공동 연구 개발에 관련한 정보 이런 것들로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그다음에 심사, 심사 뭐죠? 심사. 어떤 그 정부에서나 아니면은 단체에서 도입하기 위한 또는 수출하기 위한 심사 과정을 거칠 때 그 심사를 말하는 심사 기준. 심사. 네. 그다음에 공급망. 그다음에 국제 공동 연구 개발. 공동 연구 개발. 네. 자, 점점 이제 좀 어렵긴 한데 느낌은 특비법 아까 특비법이라고 그러고 특정 비밀 보호법. 네. 특비법은 아주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전투기의 스펙 같은 거를 적국에다가 팔아 넘겼어.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이 중요정보법, SC법, 중요경제안보 이번에 통과된 이 경제안보법은 조금 넓어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처벌 규정도 약간 차이가 나는 게 SC법에 대해서 거기에 저촉된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경제안보 정보를 누설했거나 누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네요. 그런데 형사인데. 특비법, 아까 말씀하신 특정비밀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10년 1,000만 엔이에요. 딱 2배입니다. 2배구나.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그러니까 형량은 낮추면서 범위를 확 넓힌 맞습니다. 뭐 그런 거네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읽기에 따라서 공급망이나 뭐 이런 사이버 위협 이런 거, 공동 연구 이런 거는 많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갖다 붙이면은 뭐 공동 연구하다가 우리나라 국가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제 안보 정보를 누설했다는 일은 저 같은 연구자들이 외국 사람하고 연구하면서 사실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민간인도 이제 포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 기업 같은 경우에 이런 정보를 다루는 업무에 대해서는 어떤 인사를 뭐 임명을 하거나 뭐 승진을 시키거나 할 텐데 그때 그 인사에도 개입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어요. 기업의 인사예요? 그렇죠. 이게 보면 이제 그런 중요한 경제안보 정보를 다룰 자격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절차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평가 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 주소, 범죄 이력, 정보 취급 관련 비위 이력, 약물 남용 이력, 정신질환 이력, 음주 및 음주 절제력에 대한 이력, 신용 상태 등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이력 이런 거를 정부가 평가 대상자의 조회를 얻어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토대로 누설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사전에 평가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기업으로부터 정부가 그 자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개인의 동의를 먼저 구한다는 거죠. 근데 기업의 인사에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상 정부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밀보호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거죠. 이제 전략물자를 다루는 그런 부서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클리어런스를 거쳐야 되는데 이 특정비밀보호법은 그걸 한번 받으면은 5년 동안 유효기간이 있는데 이번에 이 SC법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2배가 돼서 10년 동안은 더 이상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조항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일본 언론을 보면은 이게 뭐 배우자 국적까지 조사를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 이러다 보니까 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좀 있지 않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것도 사실.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어떤 일본 기업에 취업해 있는 일본 사람인데, 내가
어떤 여성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여성이 한국 사람이거나 하면 근데 한국이 우연히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어떤 산업이고 제가 속한 기업 산업이 주요 산업이고 그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이 되면 공급망에 속하거나 사이버 위협에 속하거나 뭔가 이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면 제 아내의 국적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정부가 얘기할 수도 있고 하필이면 제 업무가 그걸 다루는 업무라면 다른 그럴 수 있는 업무라면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그럴 수 거잖아요. 있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일본 의회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입법 의도를 보면은 이 특정 비밀 보호법이 있는데 이거는 방위 외교, 국방 외교 이런 거에 이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경제 안보라는 영역이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상황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인프라나 물자 같은 걸 다루는 업무의 경우에는 여기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접근을 허용하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일본 의회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산업 스파이 뭐 이런 걸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이제 기밀을 유출하고 이런 거를 떠올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또 그동안 예전부터 적용되어 왔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 비밀 유출에 관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뭐 바로 지난해만 하더라도 중국 국적의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이 일본에서 그 중국 기업의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있었고요. 또 뭐 그런 일들은 뭐 잊을만 하면 계속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민사 형사를 갖다가 다 할 수 있도록 해놓긴 했지만 이런 법제가 이미 있다는 걸 감안하면 지금 경제안보라는 이름을 붙여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만들었다는 거는 사실 안보의 범위가 일로 들어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안보가 확장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바로 생각나는 게 사실 네이버 라인 사태가 생각나네요. 지난번에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 네이버의 라인 야후 지분 매각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 아니면 직접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도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건가? 그걸 이제 초석을 다지는 그런 법안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일본 라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법 논의와는 무관하게 계속 이제 사건도 있었고 사고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이제 여기에 대응하는 일본 정부의 과정을 보면은 총무성의 행정지도라는 그런 형태를 거쳐서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법을 들이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컨대 라인이 어떤 종류의 일본 국민들의 좀 민감한 데이터를 위탁을 네이버에 주고 있는데 네이버는 한국 기업이고 그 담당자가 라인 안에 있는데 라인 안에 있는 그 담당자 그 신전무라고 했나요? CTO가 그 사람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 뭔가 일본 정부에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 경제 안보가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넓어졌나라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몇 해 동안 이제 부쩍 경제 안보라는 게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심지어 작년에 열렸던 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는 이 경제 안보를 정의를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어요. 보면은 이 탄력적인 공급망 및 주요 인프라 구축, 디지털 영역에서의 위해 행위 대응, 주요 기술 유출 방지 등의 일련의 정책 목표가 바로 경제안보다라고 G7 정상들이 그때 정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별도의 공식 의제로 국제회의에서 처음 다뤄질 정도로 아주 뭐 요즘 유행하는 개념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만 뭐 크게 보면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국익을 수호하는 건데 사실 구체적으로 다루면 다룰수록 이게 국가 정책에서 국가의 경제 정책에서 자유무역을 얼마나 제한할 수 있는지 뭐 수출 통제도 하고 이러는 거니까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계 설정 또는 미국과의 관계 설정은 어떤 식으로 꾸려갈 건지 이런 문제로 점점 이게 성격이 규정돼 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G7 정상들이 이걸 갖다가 이런 정의를 내리면서 중국 이야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막 반발하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통념은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사실 성장시킨 힘은 자유무역에 있고 네. 세계 자유무역 질서 안에 있고 그 자유무역 질서의 전제는 이런 거잖아요. 경제는 경제고 정치는 정치다. 정치는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국민들의 이 각국의
국민들의 합의에 따라서 어떻게든 하면 되는데 경제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주주들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업을 경영하면서 잘 경영하면 국적 안 따지고 그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배경 안 따지고 그냥 인정한다. 대신 이익 못 내는 기업들은 퇴출, 일 못하는 사람은 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돼 있었잖아요. 그게 신자주의, 자유주의라는 거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무지막지하고 뭐 비인간적이라고 비판도 받지만 어쨌든 그래도 국가하고 기업은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 걸로 인정을 되어 왔고, 그러니까 국적도 못 물어보는 거였는데 이제 대놓고 법을 통해서 국적을 물어볼 수도 있게 된다는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질서가 근데 완전히 사실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그냥 낯설다고만 할 수가 없는 게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2018년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그 반도체 핵심 소재를 수출 규제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 따지고 보니까는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일본산이 44%,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일본산이 92%다. 그러면서 아 여기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같은 경우에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까 이걸 좀 해소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사실 그게 따지고 보면 경제가 이렇게 일종의 안보성 무기가 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였고 2021년에 나타났던 그 요소수 문제도 사실 이 대표적인 경우일 것 같습니다. 중국 요소수죠. 그렇죠. 중국은 국내 사정 때문에 수출을 약간 좀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는 하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제 차량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뭐 문제가 생기면서 그때 이제 경제안보가 국내에서도 굉장히 큰 화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소수 문제에 대응하면서 2021년에 그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라는 장관급 회의가 신설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 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좀 더 강화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대통령실에 보면은 경제안보 비서관이라는 직책이 그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 신설이 됐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가 초대 비서관을 맡았었는데 올 초에 이 SK경제연구소장 맞습니다. 예. 올 초에 이 왕윤종 비서관이 국가안보실의 3차장이 되고 다시 이제 그 경제안보 비서관에는 KDI 출신의 김현욱 교수가 비서관으로 임명이 되는 그런 인사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안보 문제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굉장히 인식하고 어쩌면은 그 정식 그 기구를 통해서 이걸 지금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별도로 전략물자라는 개념도 우리는 뭐 사실 은유적으로 뭐 요소수나 뭐 반도체 이런 걸 전략물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전략물자라는 개념이 뭐 법적인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 대외무역법 19조에 보면은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와 국가 안보를 위하여 수출 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으로 고시된 지정된 물품이라고 전략 물자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렇게 하고 맞습니다. 있는 거죠. 예. 네. 여기 보면 이제 뭐 무기 재료가 되는 어떤 소재나 부품 같은 것도 있지만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반도체도 있고 또 앞으로는 여기에 데이터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일종의 진짜 전략 물자로 다루면서 이 경제 안보 개념에서의 안보적 자산으로 다루는 그런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일본의 경우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때 화이트리스트 문재인 정부 때 터졌잖아요. 말씀하신 소부장, 이제 우리가 소부장 직접 해야 되겠다고 선언하게 된 그 계기가 된 게 화이트리스트 네. 사태인데 그때부터 이미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이죠. 수년에 걸쳐서 약간씩 보호주의적인 조치들을 해오고 있었고 그게 어떤 경우에는 어떤 물품들에 대해서 특정 국가에 대해서 수출을 덜 자유롭게 제한까지는 아니더라도 덜 자유롭게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점점점 심해지다가 결국에는 이런 좀 기업 내에서 민감 정보 다루는 인사에까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데까지로 이렇게 오고 그 과정에서 네이버 라인 사태도 있었던 게 아닌가. 그 과정 어디쯤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비슷한 성격의 어떤 그 시대적 흐름에 맞는 일들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보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일본에서도 뭐 어떤 진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 세계의 지금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이 진영에서 포퓰리스트 진영이요? 아니면은 극우파? 아니면 어느 진영? 트럼피스트? 모두 이제 경제 안보가 화두가 되고 있는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미국
그 경제 안보, 미국에서도 그 트럼프 때부터 네. 경제 안보가 국가 안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경제 안보가 화두가 됐었는데 잘 성격을 보면은 첨단 기술 우위,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리더십 유지,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 유지 이런 뭐 테마가 보여요. 그렇죠. 저 미국에서 얘기하는 경제 안보라는 거는 결국 또 중국에 대응하는 게 그런 맥락에 같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국가적으로 백악관 주도로 막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제 회복, 산업 경쟁력 회복, 또 기술 산업 경쟁력 강화 이런 화두를 좀 읽을 수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명확한 목표라기보다는 좀 위험 분산, 위험 회피 이런 관점에서 그 경제 안보를 다루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해석을 하더라도 우리가 일본에서 이번에 이 SC법, 중요 경제안보 정보보호법이 통과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눈여겨봐야 되겠다 싶은 대목이 있는데요. 그 일본에서 이 법을 심의하고 통과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비밀 정보는 Top Secret, Secret, Confidential 이렇게 3단계로 돼 있는데 일본은 특정 비밀 외에는 등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안보 정보를 이 카테고리에 어떻게 넣어야 된다. 경제안보는 따지고 보면 컨피덴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미국하고 정보 교류를 할 때도 이게 좀 원활할 거다. 그러면은 미국이나 유럽이랑 정보 교류를 할 때, 정보 교환을 할 때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벌써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얘기할 때 그때 이제 그 법을 설명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본하고 한국하고 그 정보의 분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맞춰 놓아야 이 정보 교환이 용이해진다. 그렇죠. 이 작업은 이번에 그 지소미아를 통과시키는 작업은 이거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그 일본은 이번에 이 경제안보 정보를 미국 정보 체계에 맞춰가지고 이걸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한국에서도 우리도 지금 뭐 한미일 공조가 사실 뭐 일종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먼저 미국하고 이 분류 체계를 맞춰놨다면 우리도 이걸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조금 무서운 생각도 드는데 어떤 면에서는 국가주의, 보호주의가 굉장히 강화되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외국 국적의 기업인에게도 이렇게 간섭할 수 있는 이런 아까 뭐 댓글로도 한 분 주셨는데 SHS님이 이거 지금 이렇게 배우자의 국적까지 경제안보를 삼는 거 굉장히 놀랍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측면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블록을 형성하잖아요. 지금 미국 중심으로 말씀하신 한미일 블록을 형성을 하면 이 안에서는 정보가 그래도 교환은 될 수 있도록 등급을 맞춰놓고 딱 표준화 시켜놓는데 이 바깥에는 아예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뭔가 정보를 교류하려면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미 뭐 그런 조짐들이 많이 있다고. 그럼 우리나라 볼수 굉장히 있겠죠. 곤란하죠. 우리나라는 사실 중국하고도 거래를 해야 되고 러시아하고도 끊을 수가 없고 경제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제는 경제고 정치는 정치니까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한미동맹하지만 경제는 중국하고 같이 잘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통했는데 그게 안 통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 통하기 시작했다고 이제 안 통한다고 판단하는 집단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안보 문제는 사실 뭐 비단 이번에 라인 사태에 집중해서만 볼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좀 국가 전략적인 그런 관점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일 것 같고 공급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통상, 외교, 국방 이런 여러 영역들이 어우러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교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하고 경제의 경계가 허물어지면 사실 정치가 엄청 유능해져야 될 것 같아요. 경제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법이나 행정 조치를 통해서 기업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하나의 결정이 다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 미국에서도 많은 뭐 일련의 일이 있었습니다만 대외 경제 정책이 그 정치 안보적 고려 때문에 이렇게 결정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트럼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뭐 지원이라든지 산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함에 있어서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중국을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 러시아 이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뭐 풍선 얘기 말고 좀 이렇게 좀 답을 좀 빨리 찾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갑자기 삼성 이건희 회장이 생각이 나네. 이건희 회장이 뭐 파문을 일으켰던 발언이 있잖아요. 기업은 뭐 165, 뭐 뭐는 265 그런데 정치는 3류, 4류다 그래가지고 파문을 일으켰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은 정치의 수준이 다른 영역의 수준을 다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로 들려서 굉장히 좀 경각심이 생기는데 근데 또 여쭤보고 싶었던 거 있는데 일본에서 반발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도 일본에도 좌파도 있고 또 진보적인 분들, 자유주의자들 많은데 이거 되게 국가가 기업에 개입하는 것 같거든요. 네, 법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제 반대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의회를 상하원을 모두 통과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제 막 통과가 된 상태라서 이제 막 제정이 된 상태고 또 이제 그 1년 동안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례가 나타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사례가 나타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거 좀 괜찮은 건가 하면서 약간의 수정 작업이랄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그 사회적 인식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작업도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보다는 당장 우리한테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통과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시행은 언제 되는 거예요? 내년이죠. 내년.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시행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그러면 네이버 라인 사태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건가요? 네이버 라인 사태는 7월 달에 이제 그 총무성에 제출하는 자료에 라인 관련 내용이 담길지 안 담길지가 지금 이제 관건이 되고 있는데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뭐 지분 매각 얘기는 아니었던 걸로 이해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뭐 반발을 하거나 하진 않아서 일단은 좀 소강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닌가 네이버 쪽에서도 일단 지분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는 7월 1일에 다루어지는 뭐 그런 일본 상황을 좀 보면서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중요 경제안보 정보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굉장히 지금 뭐 큰 화두가 됐기 때문에 그 논의도 좀 계속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경제안보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일단 일본의 흐름을 딱 보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 점점 보호주의적으로 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에 통과시킨 SC법 중요 경제안보 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별 기업의 인사에까지 일본 정부가 그게 좀 안보하고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개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신 거거든요. 이게 좀 확대되면 사실은 어떤 기업의 지분을 대주주가 국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분을 정리하고 지배 구조를 바꿔라라는 얘기도 지금은 뭐 행정 조치라고 소심하게 했지만 행정지도라고 소심하게 했지만 그걸 법적으로 집행을 하는 시대가 곧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경고등이 이렇게 딱 켜지고 어쨌거나 무엇보다도 정치가 정말 유능해져야만 이렇게 정치하고 경제가 섞이는 경제안보 시대에 좀 제대로 우리가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잘 지내야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근데 미국하고 일본하고도 또 정치적으로 잘 지내야 되니까 이것들 잘 조율할 수 있는 리더십이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런 결론이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김혜연 비인크립토 한국일본 리드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12시 30분에 진행하는데 오늘 10분 일찍 시작했는데 내일은 다시 12시 반에 시작합니다. 내일 12시 반에 라이브로 다시 찾아뵙기로 하고요. 저는 김혜연 리드님하고 같이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